자, 생각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건물이 불에 버텨야 되잖아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를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로 건물을 내화 구조로 지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 3층 이상, 뭐 용도별로 무슨 1000제곱미터 이상, 뭐 2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내화 구조로 해야 될 대상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대상. 그 다음에 이게 1시간 불에 버티느냐, 2시간 불에 버티느냐. 일단 대상. 그 다음에 1시간 불에 버티느냐, 2시간 불에 버티느냐를 측정을 하려면 1시간의 가열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되겠죠? 만약 만도로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뭐 만도로 하면 지난번에 6초인가 7초인가 카이스트인가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도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가장 길게 버텼대. 6초인가 7초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고. 그게 만도가 되면 핵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뭐 6초 버틸 수 있는 건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열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2시간이나 3시간. 그게 이제 실험에서 표준 온도, 시간 곡선,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내화 성능을 시험하는데, 그 다음에 시험. 내화 뭐가 어떻게 돼야지 버텼다고 하느냐. 1시간 버텼다고 하고 2시간 버텼다고 하느냐. 이면에 화염이 전파되는 게 어느 정도야 돼. 균열이 생기면 어느 정도로 이내로 생겨야 되는지, 휘거나 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화 성능 버텼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내화 구조로 버텼으면 그 다음에 뭐야? 방화, 불이 안 번지게끔 잘 해야 됩니다. 방화구역. 방화구역이 제일 잘 돼 있는 건축물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는 세대간으로 착착착착 구분이 되어 있죠.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만 잘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며칠 전에 도봉구 쪽에서 화재가 났던데도 아파트 계단에서 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계단으로 사실 우리가 계단이, 그러니까 많은 설비들이 재현 설비가 안 돼, 예전 안 돼 있기도 하려니와 재현 설비가 돼 있어도 그 방화문이 잘 폐쇄돼 있고 재현 설비가 이상 없이 작동을 해야지 계단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계단 대피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워낙 세대 간 방화구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위층 세대 같은 경우는 아래층 화염에서 뭐 바로 이제 창문이 깨지고 화염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게 환기 설비를 가동시켜 놓고 틈새 안 들어오게끔만 하면 충분히 오히려 이제 이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보다 세대 내 대피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화구역을 이제 잘 해야 되죠. 특히 이제 방화구역에 어려운 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방화구역은 뭘로 하나요? 일단 내화 구조의 구조체하고 구조체하고 벽 바닥 이런 거 내화 구조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개방돼야 되는 어떤 때려 막아야 되잖아요. 방화문, 사람들 출입해야 돼. 방화문. 그 다음에 풍도들 여러 가지 이제 환기라든지 그런 파이프넷, 배관넷, 방화 댐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와 체움 성능 구조. 체움 구조, 내와 체움 구조. 파이어스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잘 이렇게 빈틈들 채우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때려 막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체 벽을 세울 수 없는 데들. 평상시에 벽을 세워서는 안 될 때는 화재가 나면 쭉 내려가 방화 셔트. 또 구획을 할 겁니다. 이 방화구획이 이제 제일 필요한 데가 사실은 창고 쪽인데, 창고 쪽 워낙 그 적재 양이 많기 때문에 구획이 잘 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일 창고 쪽 물품의 이동이 많은 곳이 창고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화구획 완화가 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 쪽에는 방화구획과 그 완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계속 관련 법규들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화 구조는 방화구획을 할 수도 있는데 문화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방화구획 건물 자체가 내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방화구획이. 그런 데는 옆 대웅전에서 불났을 때 그 옆에 있는 삼성각에 불이 번져가지 않게끔 연소 방지 비내화 구조. 내화구는 연소 방지를 해서 방화 구조와 이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방어, 또 방화벽. 이렇게 이게 그 내화 구조가 아닌 것에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오게 해서 완전한 벽체로 이거 막아버리는 걸 이걸 방화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는 안 건너가게끔 해주는 거. 방화벽이 필요하고 또 이게 방화벽. 방화 구조는 여기 뭐 대웅전이다. 여기는 뭐 아까 삼성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이 나면 여기는 계속 이어서 탈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탈. 그게 여기에서 연소는 맞닿아 있는 데서 쭉 이어서 탄다할 때 연소거든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이분, 처마, 이 외벽 등에 뭐 신벽으로 막벽치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회벽 바르고 뭐 몰타르 하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갖춰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방화 구조라는 방화 구조. 그러니까 뭐 방화벽이나 방화 구조는 내화 구조가 아닌 데에서의 화재 확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뭔가 조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획을 잘 하고
구획도 잘 하는데 동시에 내장재, 마감 재료들, 내부 마감 재료, 외부 마감 재료들, 외벽 마감 재료, 내부 마감 재료, 마감 재료를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성능을 가진 것들로서 마감 재료를 자, 난연보다는 준불연이 더 불에 견디는, 연소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고 준불연보다 불연이 강하죠. 이 구조로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이 마감 재료로 이 난연, 준불연, 불연으로 해야 되는 대상들, 그 대상들과 각각의 대상들과 내장재, 외장재에 따라서 이 내장재, 외장재, 외벽 마감재죠. 그러니까 외장재, 외벽 마감. 각각 그 기준이 있는데 특히 외벽 마감재들은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고 하는 걸 갖추면 마감재 적용 기준이 한 단계씩 완화되죠. 1단계 완화가 됩니다. 1단계씩 완화를 시켜줍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마감 재료인데 마감 재료 중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금속재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재료처럼 사용하는 게 우리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그것이 갖는 위험성, 그러나 워낙 또 많이 사용하는 여기에 대한 그 난연, 준불연, 불연성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외벽에서의 복합자재,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이 건물체가 있으면 외벽에 이미 이제 이렇게 외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 단열재를 두고 그 위에다 다시 시멘트 이렇게 미장을 한 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드라이비트사가 제시한 공법이에요. 단열 성능이 좋아요. 외벽에 이렇게 단열재를 넣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단열재 시공을 대충 한다거나 접착제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가연성 단열재, 스티로폼 같은 거 쓴다거나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게 이 외벽하고 이 콘크리트 사이에 이게 타고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또는 이렇게 단열재 접합을 제대로 안 하면은 배면 연돌이라고 해서 단열재 배 등 뒤쪽으로 쭉 작은 공간, 좁은 공간이 쭉 빈 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쭉 연돌 효과가 일어나서 화재 확산이 확대되는 거. 배면 연돌 효과. 배면 연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골고루 잘 발라야 된다. 그걸 리본 앤 랩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비트사가 억울하다고 막 그거 했어요. 드라이비트사의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료와 그 시공을 잘 못한 건데 공법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재에 대한 어떤 화재 저항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요. 화재 저항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축물이 해야 돼. 지금 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물이 화재 저항성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건물이 해야 되냐? 피난용이 있어. 수단을 제공해. 특히 수직 피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피난하는 부분. 그렇죠. 자, 계단, 뭐뭐 있어? 계단에 대한 이야기. 계단으로 피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승강기. 일반용 승강기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강장이 한 대 이상은 피난용으로 꼭 강화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용 승강기. 그 다음에 또 피난수단이면 옥상으로 가서 헬기도 기다리고 헬기가 또 착륙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근데 그 옥상에서 헬리포트는 에어포트 뭐 이렇게 하듯이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게 헬리포트죠. 근데 헬리포트 대신 헬리콥터 이용 인명구조 공간을 설치해도 됩니다. 그 바구니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탈 수 있게 그 공간, 바구니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이제 헬리포트는 헬리콥터가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고층 건축물은 막 와류가 형성돼가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착륙을, 화재 시는 더더욱이나 기류가 불안정해지고 온도차의 밀도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헬리콥터가 앉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헬리포트 대신 헬리콥터 이용 인명 구조 공간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재 확산 관련해서 발코니 확장했다는 부분을 안 했네요. 자, 발코니 확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발코니 확장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도봉구 화재에서도 발코니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상층부 화재 확산이 완전히 그 차이가 있었거든요. 발코니가 있는 쪽은 위쪽으로 해서 화재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없어짐으로써 화재 확산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난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옥상, 승강기, 계단.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예? 예? 경사로는 뭐 계단에 하나로 봐도 될 것 같고, 피난기구. 피난기구 중요한 피난수단이죠. 피난수단. 자, NFPA에서는 피난수단을 영어로 하면 민즈 오브 이그레스. 민즈 오브 이그레스인데 피난수단이 말 그대로. 피난수단을 어떻게 NFP에서 구분을 하냐면 엑싯, 그 다음에 엑싯, 디스차지, 그 다음에 엑싯, 억세스.
엑시트 이렇게 구분합니다. 엑시트 억세스. 우리 보면 어디 엑시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죠? 저 엑시트. 자, 엑시트는 보호된 피난 경로라고 보죠. 주로 복도, 계단, 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화염이 들어오지 않게 잘 방어되어 있는 구역이 안전구역 되어 있고 하는 게 보호된 피난 경로가 엑시트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피난 경로라고 하면 이 엑시트를 의미해요. 엑시트 억세스는 어느 한 지점으로 그 엑시트까지 도달하는 거리예요. 그 경로. 우리로 하면은 우리는 보행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보행거리. 보행거리. 우리 그러니까 엑시트를 계단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보행거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나의 계단을 몇 개를 2층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계단까지 내가 도달하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맞게 계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단의 설치 수를 결정할 때 보행거리의 기준을 가져가는데 그 보행거리의 개념은 엑시트 억세스예요. 여기는 보호되어 있지 않은 거리예요. 거기까지 보호된 공간까지 25m를 우리가 보호되지 않은 공간으로 허용을 하느냐 50m를 허용을 할 거냐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계단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거 보행거리 개념이 NFP의 엑시트 억세스입니다. 엑시트 디스차지는 실제 이제 엑시스로부터 외부의 안전한 곳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기도 보호되지 않은 건데 1층 로비에서 현관까지의 어떤 거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엑시트 디스차지. NFP의 민즈 오브 이그레스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엑시스로서 뭐 승강기, 피난기구, 계단 다 엑시스의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됩니다. 자, 화재 저항성과 피난 두 가지가 주요한 건축 방지의 주요한 부분이고요. 설계를 하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험도가 높고 중요한 건물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별도의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소방본부에서 제시하죠.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화재 안전 기준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내용을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능 위주 설계인데 이 설계 말에 주로 많은 부분이 피난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성능 위주 설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일반 설계에서 건축 방제, 건축물 쪽에 피난 또는 소화상 불리한, 소화 방화상 불리한 사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성능위주 설계 제도가 있으면서 소방 쪽에서 먼저 건축적인 것들까지 다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이 소방상 불리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성능위주 설계의 첫 번째 장점. 그 다음에 성능위주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규의 심의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게 또한 성능위주 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능위주 설계는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있는데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그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때들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그냥 건축 허가 바로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심의 받지 않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심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건축 허가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심의 전에 성능위주 설계 심의를 한번 받아야 돼요. 심의 전 성능위주 설계. 성능위주 설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실제 신청을 할 때 그 허가 신청 전 성능위주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두 단계의 심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 각각의 어떤 서류들이 제출돼야 되는지. 이때는 좀 서류가 아주 세부적인 서류는 아닐 거예요. 보시면 이때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감각으로 각각 제출 서류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맞아 이런 대상이, 건축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면 허가 신청 전 성능위주 설계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성능위주 설계 심의를 받으려면 이제 소방본부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막 많이 밀려요. 그게 일정들이. 바로 신청하면 내일 다음 주에 바로 심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건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석 달, 두 달, 석 달 막 그렇게 밀리기도 해요. 신청을 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5천억짜리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 돈을 엄청나게 여기서 저기서 끌어오고 막 다 움직이고 있는데, 소방 때문에 두 달, 석 달이 이제 안 되고 그래버리면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성능위주 설계 담당자한테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요. 빨리 가서 그걸 일정을 당겨봐라. 근데 뭐 어떻게 새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하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소방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소방에서의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소방에 그런 거 해야 돼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는 거죠. 자,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아니면 비대상. 성능위주 설계 비대상이면 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당연히 아니에요. 성능위주 설계 비대상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건축허가 동의라고 하는 건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소방서에서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자, 이제 성능위주 설계 쪽을 했고, 자, 소방법 쪽으로 돌아오면 중요한 부분들이 감리와 관련된, 여기 계속 출제됩니다. 감리와 관련된 것은 매번 하나, 성능위주 설계에서 매번 하나 출제되고 하나 이상 출제돼요. 감리에서도 하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에 대한 거. 성능위주 설계 감리.
감리 대상, 뭐 감리를 하다 보면 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라든지, 또는 계약 금액을 변경할 때 감리가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고 감리가 어떻게 또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감리와 관련된 재반의 사항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법은 지금은 최근에 이제 예전에 사분법에서 예전에는 소방법이 한 4가지 정도의 큰 법이 있었어요. 지금 한 6개 정도로 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 화재 예방법. 어떻게 화재 예방해야 되냐? 소방시설법. 풀네임은 좀 예뻐요. 이건 약식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공사법. 어떻게 기술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해야 되는지.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 시설, 공사, 위험물. 잠깐만. 뭐가 하나 내 생각이 안 나네. 네? 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뽑고 뭐 하는 소방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래서 한 6개 정도 이제 큰 법위로 이제 구분이 됐고요. 예전에는 시설법, 화재 예방법이 하나로 있었어요. 이게 하나, 둘, 공사업 셋, 넷. 조사법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구분이 되고, 그래서 한 6개 정도로 봐요. 플러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자, 초지목 쪽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일단 피난안전구역 어떻게 해야?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는 건물 짓기 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여기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어떤 항목들을 검토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봐셔야 돼요. 평가 검토라고. 재난성 검토네요. 검토. 어떤 항목을 검토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 경감 및 재해 예방 피난 경감 대책. 재해 예방 및 이거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 뭘 수립하는지 잘 뭐 생각 안 나시면 기본 현황하고 건물 기본 현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교육 훈련 계획 어떻게 할 건지, 시설 현황, 위험물 현황, 이런 것들 작성한다라고 막 생각 안 나시면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종합방재실. 종합방재실. 평상시에는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소방대가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재난지휘센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의 소방 휴식 공간까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에서는 수직
피난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 갖춰야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 네. 여기에 지하에는 피난 안전구역 대신 썬큰을 할 수도 있어요. 썬큰. 자,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출제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에 어떤 들어가야 할 시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설치해야 될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시설. 그 다음에 여기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한 데는 어떤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으면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에. 화재 위험성 평가.